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옥일입니다. 미국의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대로 한다 그러면 김정은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2020 국방수권법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북한의 달러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너진 대북체제를 다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의지가 어떤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하원이 2020년도죠. 2020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을 향한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된다는 내용의 결의조항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외교가 필수적이고,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 이제 강조한 건데요. 우리 언론들을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결의조항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정작 정말 중요한 국방수권법의 핵심 조항이죠. 북한 거래 개인과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는 거의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편향적으로 다루는지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 하원 구명위 소속의 앤디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데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있죠. 그 원비어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미 재무부가 대북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 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하는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은행들을 포함해서 해외은행은 북한하고 거래를 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북 차단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낸 바 의원조차도 이 조치가 북한은 물론이고 해외 국가에 가하는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 앞서서 상원도 지난달 말에 유사한 내용의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강력한 제재 법안은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뭐 동일하다는 거죠. 이제 상원의 법안과 하원의 법안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특별한 이견 없이 이런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법안의 초점은 북한과 거래를 많이 하는 중국 은행들 얼마나 이제 포함될 것인가 여부, 또 하나는 한국 내 은행들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과 거래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이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법안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상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아마 포함 여부도 재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추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것은 약 한 달간의 이제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되고요. 의회는 이제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줄여서 NDAA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나라가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와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국방수권법안이 바로 이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통과됐을 경우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0 국방수권법안에서 거론되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앞으로 대북거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상원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상원도 이미 오토원비호 대북은행 업무 제재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대북 제재 거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 의회는 의외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 대북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도 미국 의회가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쟁국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한 미국 국가안보보고서의 대중국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아주 구체적이고 강경한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국방부보다 더 강경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즘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그 화웨이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정보부서와 연계된 화웨이 그리고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또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일체의 회사들이 화웨이와 ZTE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이게 바로 지난해 2019 국방수권법에서 제기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의회가 행정부에 요구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안보 파트너 국가로서 인도의 유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인도에 대한 우대죠. 그리고 대만의 방위 능력과 준비 태세 강화를 지지하며 미국과 대만의 연합훈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안보협력기구의 활용,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군 간부의 교류 중진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대만하고의 무기 판매도 시행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9월 말까지 통과될 2020 국방수권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북 제재의 강도를 훨씬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대로 그러면 지난해 북한산 석탄의 불법 환적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전용차 벤츠의 불법 환적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기업들하고 거래한 은행들 역시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제재 법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년 2020년부터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무너진 대북 제재를 다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을 향한 제재가 상당히 강도가 높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빈 구멍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제 최근 미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김정은 전용차 벤츠가 불법 환적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죠. 미국 정부는 이런 국제해상 불법 환적과 화물 세탁이 도처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로, 그러니까 2019년 말로 유엔이 못 박은 북한 해외 노동자 귀환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여전히 편법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이 이런 느슨해진 대북 제재망을 이번 기회에 다시 다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국방수권법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결국
이 중국과 러시아의 느슨한 대북 제재망을 다잡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입니다. 만약에 대북 제재 회피 또는 불법 기업들이 적발된다 그러면 그들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을 해버리겠다는 경고는 이 금융기관들한테는 전망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김정은 전용차 벤츠의 불법 환적에서도 가담했습니다만 토고 국적기 선박 DN505가 있죠. 지난해 2월 러시아 나우카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경북 포항에 입항했는데요.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한국의 수입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한국 정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하게 된 배경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통보해 줬기 때문에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수사기관은 이 회사가 실제 석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회사가 김정은 벤츠차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불법 환적에 참여한 이 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 기업하고 거래한 국내 금융기관도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결과로 해당 금융기관이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 수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망도 이제 자신이 거래하는 기업이 북한하고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걸 의미합니다. 외환 거래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 내 금융거래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 그야말로 강력해진 대북 제재 법안이 만약에 중국의 은행들을 포함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면 우선 중국 정부 자체가 느슨해진 대북 제재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생사를 건 엄격한 업체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김정은을 향한 압박 강도가 거세졌다는 의미죠. 이런 이제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 김정은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는 대화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이런 외교적 교섭 실패를 대비해서 플랜 B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원초적인 건 뭐냐면 김정은이 하루빨리 비핵화 결단을 낼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민주당이 장악을 한 하원도 대북한 압박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혹시 이런 망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고 민주당 후보로 바뀔 경우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협상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 협상 시한을 계속 미룬다 그러면 상당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더불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회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김정은을 향한 압박 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코피 작전, 군사옵션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집속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말까지 했다는 것. 군사적 압박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죠. 이 TV 논평 178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의 숨통을 확실히 조이기 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도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금융기관까지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제재하겠다는 이런 강력해진 국방수권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항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특별히 이 점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고사작전의 본격화가 2020년부터,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6월 30일에 한미 정상회담, 이건요,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북한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아예 대못을 단단히 박은 겁니다. 단단히 대못질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어기고 대북 지원에 나섰다든지 아니면 비밀리에 대북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파장은 이제 미국도 책임지지 않을 정도로, 하여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려면 미국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살아남기 위한 협상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미국은 김정은이 비핵화도 수용하는 낮은 자세로 대화로 나온다 그러면 원산 갈마지구 같은 그런 곳에 미국 자본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또 다른 경제 지원도 해가지고 김정은의 체제 보장 또 안전 보장을 약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충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죽는 길 말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부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 6월 30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를 취한 건지, 더불어서 또 문 대통령의 대북한 제재 완화 요구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했는지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의 멘토라고 알려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꼭 공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세현은 사실상 미국과의 공조를 깨고 북한과 독자적인 길로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물정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천착되어 있다 보니까 저 따위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예 미국과 공조를 깨우고 북한과 교류하자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정세현의 그 말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의 길로 가자는 소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하고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런 사람이 한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었다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고요.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입이라고 초청해갖고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저 한심하기만 합니다. 지금 그것이 2019년 7월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 김정은이 이제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력해진 미국의 2020년 국방수권법, 북한의 달러 유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